안녕하세요. 컬트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미뤄왔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JMS 정명석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러웠어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실제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넷플릭스 다큐나는 신이다를 보고 나서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평범한 시골 청년이 수십만 명을 지배하는 컬트 교주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선언하고 수십만 명의 추종자를 모으는 장면 말입니다. SF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부터 3부작으로 나눠서 정명석과 JMS 이야기를 풀어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은 정명석이 어떻게 평범한 청년에서 컬트 교주가 되었는가입니다. 시작합니다. 충남 금산의 가난한 시골 청년. 정명석은 1945년 충남 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금산 가본 적 있는데 정말 산골이에요. 인삼으로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냥 가난한 농촌이었거든요. 정명석 집안은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는데 먹고 살기도 빠듯했고 어머니는 병치레가 잦았다고 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정명석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이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보통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겠다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명석은 달랐어요. 그는 내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신했거든요. 마을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어린 정명석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일이 잦았다고 해요. 그리고 내려와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주장했대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철없는 소리 한다며 웃어넘겼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점점 진지해졌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명석은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딱지치기나 술래잡기를 할 때 혼자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방식이 좀 특이했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읽었던 거죠. 어른 입장에서 보면 칭찬이라도 해줘야 하는 행동이죠. 아닌가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정명석은 지역교회의 청년부 리더가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시절 시골 교회 청년부 리더라는 게 특별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성경 좀 외우고 기도 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명석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통째로 외웠어요. 진짜로요.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 외웠다고 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감탄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정명석은 성경을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만의 해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예배 후에 청년들을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 진짜 깊은 뜻은 따로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가르쳐 주셨거든. 처음에는 청년들이 형이 뭔가 깊이 있는 얘기를 하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면 정명석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진짜 사랑은 영적 지도자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 잠깐만.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데? 바로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청년부 아이들은 순수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기성교인들과 목사님은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결국 교회에서 정명석에게 경고를 했어요. 자기 해석을 너무 강조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정명석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기존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이때부터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결국 정명석은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죠. 아니, 정확히는 쫓겨났다고 봐야겠네요. 교회에서 나온 정명석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나를 독립시키셨구나. 이제 진짜 사역을 시작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는 집 근처에 작은 모임 장소를 마련하고 자기만의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어요. 바로 이게 JMS의 시초였습니다. 처음 모임에는 정명석을 따라 나온 청년부 아이들 몇 명만 참석했어요. 대략 7명, 8명 정도였죠. 정명석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죠?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우리가 특별하구나. 우리만 진짜 진리를 아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명석은 이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모임에서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우리끼리만 이 비밀을 간직해야 해요. 비밀 조직 같은 느낌이죠. 청년들은 이런 분위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정명석은 점점 더 대담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쯤 되면 정상적인 사람은 이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떠나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떠나는 사람보다 더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명석이 사용한 심리적 기법 때문이었어요. 첫째, 배타적 특권의식을 심어줬어요. 너희만 진리를 안다. 둘째, 두려움을 조성했어요. 이 모임을 떠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셋째, 사랑 폭격을 했어요. 신도들을 가족보다 더 챙겨줬거든요. 시간이 흘러 1980년대는 한국 사회가 격동하던 시기였어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고 대학생들은 모두 진리를 찾고 있었죠.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새로운 사상이나 종교에 대한 관심도 높았어요. 정명석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가 포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대학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좋지 않았죠? 누가 보기에도 이상한 아저씨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피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정명석은 전략을 바꿨어요. 직접 나서지 않고 젊고 매력적인 신도들을 앞세운 거죠. 금산에서 올라온 초기 신도들 중에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대학 앞에 보내서 이렇게 말하도록 시켰죠. 안녕하세요. 무료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와보세요. 부담 없이요. 여러분, 80년대 대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과외는 비싸고 학원도 비싼데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게다가 예쁜 누나나 잘생긴 형이 웃으면서 권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에 따라갔어요. 그리고 모임 장소에 가보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차도 주고 과자도 주고 첫 모임에서는 정말 성경 공부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정명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찬양이 자꾸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성경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시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은혜가 돼요. 처음 온 학생들은 아,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번 참석하다 보니 그 선생님에 대한 찬양이 점점 과해지더라는 거죠. JMS가 다른 사이비 종교와 달랐던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포츠와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정명석은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도들과 함께 축구를 하곤 했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교주님과 함께 뛰는 축구는 신도들에게는 종교적 체험이었거든요. 정명석이 골을 넣으면 신도들은 와 하고 환호했어요. 마치 기적을 본 것처럼요. 그리고 정명석은 이렇게 말했어요. 축구도 신앙이야.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니까.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축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명석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거였어요. 축구뿐만 아니라 음악회, 미술전, 캠프 등도 자주 열었어요. 겉보기엔
건전한 문화 활동 같았지만 실제로는 신도들을 더 깊이 빠뜨리는 장치였죠. 특히 캠프가 효과적이었어요. 며칠 동안 같이 지내면서 24시간 세뇌 교육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캠프에서는 이런 일정으로 진행됐어요. 새벽 5시 기상, 정명석 말씀 듣기, 오전 단체 운동 정명석 중심, 오후 성경 공부 정명석 해석 중심, 저녁 간증 시간 정명석 찬양 중심, 밤 개인 상담 정명석 사상 주입. 이렇게 하루 종일 정명석 이야기만 들으면 세뇌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캠프에서 돌아온 신도들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열성적이 되고 정명석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 있었거든요. 모임이 점점 커지고 신도들의 충성도도 높아지자 정명석은 드디어 폭탄 선언을 합니다. 1980년대 중반 한 집회에서 정명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림 예수입니다. 그 순간 집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신도들은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이상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까지의 세뇌 과정 때문이었어요. 이미 신도들은 정명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고, 이 모임이 특별하다고 믿고 있었고, 떠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재림 예수라고, 그럼 그런 거겠지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충격을 받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광신적이 되었죠. 정명석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재림 예수를 직접 만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존재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치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죠? 그리고 정명석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존 기독교는 다 잘못됐습니다. 진짜 기독교는 바로 우리예요. 정명석은 자신이 만든 조직을 JMS라고 명명했어요. 본인 이름에 이니셜을 딴 거죠. 정, 명, 석. 솔직히 말해서 좀 유치하지 않나요? 자기 이름으로 종교단체 이름을 만든다는 게 마치 초등학생이 동아리 만들면서 자기 이름으로 짓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사용했어요. 겉보기엔 일반적인 기독교 단체 같아 보이도록 포장한 거죠. 그리고 신도들에게는 이렇게 교육했어요. 우리가 진짜 기독교입니다. 기존 교회들은 다 타락했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고 있어요. 이런 배타적 우월감을 심어주면서 신도들의 결속력을 높였죠. JMS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주요 대학마다 JMS 모임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정명석은 점점 더 절대적인 존재로 추앙받기 시작했어요. 신도들은 정명석의 말이라면 뭐든지 믿었고 뭐든지 따랐어요. JMS가 커지면서 정명석은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시작했어요. 먼저 신도들을 등급으로 나눴어요. 새 신자는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 일반 신도는 어느 정도 교육받은 사람들, 핵심 신도는 완전히 세뇌된 사람들, 간부급은 정명석을 직접 모시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요. 각 등급마다 받는 교육이 달랐어요. 새 신자들에게는 아직 정명석이 재림 예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훌륭한 성경 선생님 정도로만 소개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단계별로 진실을 공개하는 거였어요.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요. 그리고 각 대학마다 리더를 두어서 관리했어요. 이 리더들은 정명석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했죠. 어떤 신도가 의심하고 있는지, 누가 이탈할 위험이 있는지. 정말 기업 수준의 조직 관리였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기업보다 더 체계적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종교단체도 돈이 있어야 운영되잖아요. 정명석은 이 부분도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먼저 신도들에게 11조를 내도록 했어요. 수입의 10%를 교회에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특별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명목도 다양했어요. 그리고 신도들은 이 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인다고 믿었거든요.
또한 신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서도 수익을 얻었어요. 신도 중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업의 일부를 JMS에 바치도록 했죠. 그리고 이렇게 모인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어요. 전국 각지에 JMS 건물들이 생겨났거든요. 겉보기엔 교회나 문화센터 같았지만 실제로는 신도 관리와 세뇌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1980년대 말 정명석은 더 큰 야망을 품게 됩니다. 바로 해외 진출이었어요. 먼저 일본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교육받은 신도들을 일본으로 보내서 포교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과 다른 전략을 사용했어요. 일본에서는 JMS라는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명석이 재림예수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대신 뛰어난 성경 해석가 정도로만 소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종교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한 거죠. 일본에서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포교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쁜 여성 신도들을 앞세웠고요. 일본에서의 포교가 어느 정도 성공하자 정명석은 대만, 홍콩 등으로도 영역을 넓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서 모집한 신도들 중에서 예쁜 여성들을 선별해서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겉으로는 한국에서 더 깊은 신앙 교육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죠. JMS에는 축복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정명석이 신도들의 결혼 상대를 정해주는 거였죠. 교주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정해주시는 거니까 가장 완벽한 짝을 만나게 될 거야. 신도들은 이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연애하지 않고 정명석이 정해주는 상대와 결혼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정명석이 정해주는 결혼 상대들을 보면 잘생긴 남자는 예쁘지 않은 여자와 예쁜 여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남자와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명석이 예쁜 여성 신도들을 독점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리고 JMS에는 순결교리라는 것도 있었어요. 결혼 전까지는 절대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거였죠. 겉보기엔 건전한 교리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었어요. 순결을 지키려면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명석이 여성 신도들과 개별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는 신도들이 이게 정말 영적 훈련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죠. 상상 이상의 범죄인 거죠. JMS가 커질수록 정명석은 신도들의 일상생활까지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와 만날지 모든 것을 지시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거였어요. 특히 대학생 신도들의 경우 학과 선택부터 진로 결정까지 모든 것을 정명석이 정해줬어요. 너는 경영학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취업하지 말고 전도에만 전념해라. 신도들은 이런 지시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명석이 자신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재들을 배치한 거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경영학을 전공한 신도는 JMS 조직 관리를 맡겼고 미술을 전공한 신도는 홍보물 제작을 맡겼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JMS 신도들에게는 가족보다 교주가 우선이었어요. 정명석은 신도들에게 이렇게 교육했어요. 혈육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고 우리는 영적 가족이다. 영적 가족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집안과 갈등을 빚었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그 종교 그만둬라라고 하면 신도들은 오히려 부모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JMS 신도였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 집에 가면 부모님이 JMS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점점 집에 안 가게 됐죠. 교주님이 가족이 반대하는 건 신앙에 대한 시험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도들은 점점 JMS 공동체에만 의존하게 되었어요. 가족, 친구, 학교, 기존의 모든 관계를 끊고 오직 JMS 안에서만 살아가게 된 거죠. 모든 컬트의 심각한 시작점이 바로
가족과의 단절을 시작으로 합니다. 정명석은 미디어의 힘도 일찍 깨달았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JMS는 본격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JMS에서 제작한 음악 앨범, 뮤직비디오, 심지어 영화까지 있었어요. 겉보기엔 건전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 같았지만 실제로는 JMS 사상을 전파하는 수단이었죠. 특히 음악이 효과적이었어요. JMS 찬양곡들은 멜로디가 아름답고 가사도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정명석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숨어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목자. 이런 가사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정명석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을 일반인들에게도 배포했어요. JMS 신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JMS 음악을 듣고 감동받아서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정말 치밀한 전략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JMS 내부에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고 예쁜 여성 신도들에 대한 정명석의 관심이 유난했거든요. 예쁜 신도들은 전도에 유리하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특별 교육, 특별 모임, 특별 상담. 일반 신도들은 이런 특별 대우를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구나. 또는 전도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게 아니었죠. 정명석은 이들에게 개별 상담을 핑계로 따로 만났어요. 그리고 너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거든요. 당시 신도들은 이런 상황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했어요. 교주님이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실상은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대만, 홍콩 등지의 JMS 신도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겉으로는 성지순례 또는 신앙수련이라는 명목이었어요. 해외 신도들이 한국에 와서 정명석을 직접 만나고 더 깊은 교육을 받는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신도들 중에서 젊고 예쁜 여성들의 비율이 유난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 와서 머무는 기간도 길었어요.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심지어 아예 한국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일반 신도들은 해외 자매들이 신앙이 좋아서 한국에 와서 더 배우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정명석의 계획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1990년대 중반 JMS 내부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챈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의문들이었어요. 왜 교주님은 예쁜 여성들하고만 개별 상담을 하지? 왜 해외에서 온 여성들은 특별 대우를 받지? 영적 훈련이라는 게 정말 성경적인가? 이런 의문들을 품은 신도들이 다른 신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점점 의혹이 커져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몇몇 신도들이 JMS를 탈퇴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교회나 시민단체에 가서 JMS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증언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증언들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워낙 JMS가 겉으로는 건전해 보였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JMS 측에서는 이런 고발자들을 배신자로 몰아갔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다. 신앙이 약해서 떨어져 나간 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내부 신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죠. 1990년대 후반 드디어 경찰과 언론이 JMS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탈퇴한 신도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자 몇몇 언론사에서 탐사 보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혹시 범죄 행위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예의주시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정명석과 JMS는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증거들을 철저히 숨기고 신도들에게 입단속을 철저히 시켰어요. 그리고 언론사와 경찰의 로비까지 시도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정명석 본인이 점점 전면에 나서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신 다른 간부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조종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성 신도 성폭행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고발했어요.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명석이 영적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이때부터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JMS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여러 가지요. 하지만 정명석은 이미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중국으로 떠난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정명석이 평범한 청년에서 컬트 교주로 변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한 사람의 왜곡된 종교적 확신이 어떻게 수십만 명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처음에는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인 청년 정도였던 사람이 점점 더 큰 권력에 맛을 들이면서 절대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순수한 대학생들을 이용했고 체계적인 세뇌 시스템을 만들었고 신도들의 일상을 완전히 통제했고 해외까지 세력을 확장했고 마침내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죠.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2부에서는 정명석이 해외에서 저지른 충격적인 범죄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다룰 예정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라 각오하고 보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3부에서는 체포, 재판, 출소 후 재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까지 JMS의 완전한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종교 지도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짜 종교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조직이나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다 친절하고 좋아 보이거든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니, 농담이고요. 그냥 조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적 훈련이라는 이름에 체계화된 성 착취의 전말. 안녕하세요. 컬트썰입니다. 지난 시간에 평범한 시골 청년 정명석이 나는 메시아다 선언을 하며 수천 명의 추종자를 모으게 되었는지 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이라는 말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산속에서 명상하고 경전 읽고 기도하고 뭔가 고상하고 거룩한 이미지죠? 그런데 정명석 손에 걸리면 이 단어가 얼마나 끔찍하게 변질될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정명석이 신도들을 충분히 세뇌시킨 후 꺼내든 카드는 이것이었습니다. 교주와의 관계는 곧 구원의 통로다. 나를 통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니, 잠깐만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성경 읽으면 안 되나요? 하지만 이미 철저히 세뇌된 신도들에게는 교주의 말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젊은 여성 신도들은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올가매이게 됩니다. 한 피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정말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러 갔을 뿐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언니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저를 불러내더니 특별한 영적 훈련이 있다며 정명석이 있는 별장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설교자가 아니라 한 남자의 차가운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가? 라는 혼란 속에서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명석은 제 손을 붙잡고 너의 순종이 곧 믿음이다. 내가 너와 하나 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며 내가 구원을 얻는 과정이다라고 세뇌했어요. 저는 오히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거부하려 했나? 하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철저히 계산된 심리적 지배였다는 걸. 지금 생각하면 정말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였어요 하며 슬퍼합니다. 날이 갈수록 정명석의 수법은 단순한 물리적 강요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했죠. 그는 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곧 메시아다. 나와 하나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이를 거부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영혼이 구원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 말 한마디가 신도들에게는 절대적인 명령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공포로 작동했어요. 한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거부하면 저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오히려 제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몸과 제 삶이 제 것이 아니라고 믿게 된 상태였어요. 모든 게 교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영적 훈련이라는 포장지의 실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악용한 정당화가 시작이죠. 더욱 끔찍한 건 이 모든 것이 영적 훈련이라는 포장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정명석은 성경 구절을 완전히 왜곡해서 이용했습니다. 신부는 신랑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결혼에 대한 성경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 구원의 길은 나를 통해 열린다. 예수의 말씀을 자신이 한 것처럼 둔갑.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 아니, 성경이 이렇게 악용당할 줄 알았으면 저작권이라도 걸어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장 잔인한 건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일을 명확히 성폭행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가 아니라 나는 영적 훈련을 견디지 못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다. 내가 교주님을 실망시켰다. 이게 바로 JMS가 가진 가장 악랄한 세뇌 구조였습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가해자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완벽한 가스라이팅이죠. 계속해서 국경을 넘나든 포교 네트워크를 펼쳐나갑니다. 1980에서 90년대 JMS의 범죄는 한국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포교 네트워크는 일본, 대만, 홍콩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어요. 그들이 사용한 미끼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본은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대만은 국제청년 교류회, 홍콩은 영어 캠프 및 유학 상담. 겉보기에는 완전히 건전한 국제교류 단체 같았어요.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JMS 주최 행사의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으니까요. 한 일본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증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마침 한국 문화를 가르쳐준다는 단체를 만났어요. 몇 달 동안은 정말 좋았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음식도 먹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문화체험이라며 한국 여행에 초대받았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데려간 곳은 관광지가 아니라 외딴 별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국 문화의 대표라는 사람이 바로 정명석이었어요. 그가 저에게 한 일은 문화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영적 수행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몸으로 느껴야 했어요. 대만에서는 더욱 조직적인 피해가 발생했어요. 1990년대 중반 대만의 한 대학교에서 JMS 관련 단체가 국제청년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참가한 20여 명의 여학생 중 절반 이상이 피해를 당했어요. 한 대만인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배우러 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캠프 마지막 날 특별한 졸업식이라며 따로 불려나간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죠. 졸업식이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만난 건 정명석이라는 남자였어요. 그는 너희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제 진정한 영적 훈련을 받을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중 아무도 리더십을 배우지 못했어요. 대신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을 얻었죠. 놀라운 건 일본, 대만, 홍콩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가 모두 똑같은 패턴을 보였다는 점이에요. 1단계 문화 교류, 어학연수, 유학 상담 등으로 접근하는 포교. 2단계 매일 모임과 합숙을 통해 일상 점령, 교주를 절대화하는 세뇌. 3단계 특별한 영적 훈련 명목으로 비밀 만남 주선하는 접촉. 4단계 구원의 통로 논리로 거부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해서 착취. 5단계 배신자 낙인과 구원 박탈 공포로 입단속을 시키며
침묵하게 만듭니다. 이 5단계 시스템은 국적과 문화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작동했어요. 완전히 매뉴얼화된 범죄 시스템이었던 거죠. JMS 내부에는 충격적인 여성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비밀 하렘 구조의 실체. 피해자들의 증언과 내부 고발자들의 폭로를 종합하면 JMS는 정말 충격적인 여성 신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1. 외모 선발 시스템. 포교된 여성 신도들을 외모로 등급 분류합니다. 특급, 1급, 2급으로 나누어 별도 관리. 외모가 뛰어난 신도는 영적 신부 후보로 분류되죠. 2. 영적 신부 교육 과정. 선발된 여성들에게 집중적인 세뇌 교육을 합니다. 교주는 신랑, 신도는 신부라는 왜곡된 교리를 주입하죠. 교주와의 결합은 최고의 영적 체험이라는 논리로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3. 접근 통제 시스템. 교주 주변의 간부들이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여성 신도의 교주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자격을 갖춘 자만 교주와 만날 수 있다는 특권 의식을 조성합니다. 한 내부 고발자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시스템이었어요. 마치 왕궁의 후궁제도 같았습니다. 여성 신도들은 번호로 관리되었고 교주가 오늘은 몇 번을 불러라고 지시하면 간부들이 즉시 실행했어요. 이거 뭐 삼천 궁녀인가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정명석의 거주지 구조는 이렇습니다. 메인 별장은 일반 신도들이 예배드리는 공간, 비밀 별관은 선별된 여성들만 출입 가능한 공간, 지하시설은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특별 훈련실, 그리고 만남의 방식도 영화입니다. 깊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만 호출하고 반드시 간부의 에스코트 하에 이동하고 휴대폰, 녹음기 등 모든 전자기기 압수 후 입장하는 거죠. 한 피해자는 이렇게 기억했어요. 정말 영화 같았어요. 밤 12시쯤 되면 간부가 와서 총재님이 부르신다고 하면서 저를 데려갔어요. 마치 조선시대 궁궐에서 왕이 후궁을 부르는 것 같았죠. 그때는 내가 특별히 선택받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방식으로 불려간 여성이 수십 명이었던 거예요. 심리적 통제와 보안 시스템. JMS의 여성 관리 시스템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심리적 통제였어요. 특별함의 환상을 조성합니다. 너는 수많은 신도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 교주와의 관계는 최고의 영적 특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뿐. 침묵 강요 시스템은 또 이래요. 이것은 신성한 비밀, 함부로 말하면 안 됨. 말하는 순간 영적 특권을 잃고 일반 신도로 격하. 배신자는 교단에서 추방되고 구원도 박탈. 동료 감시 네트워크 시스템도 있었죠. 피해자들끼리도 서로 견제하도록 조장하고 다른 사람이 더 총재님의 사랑을 받을까봐 불안감 조성하고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고 고립되도록 만들어버리죠. 그중 가장 끔찍한 건 많은 여성 신도들이 스스로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믿었다는 점이에요. 정명석은 끊임없이 이렇게 세뇌했습니다. 내가 너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최고의 영적 체험이며 너는 가장 복된 존재다. 만약 내가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너는 영원히 구원을 잃을 것이다. 한 대만인 피해자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어요. 처음엔 정말 끔찍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얻고 있는 건가? 교주는 계속 말했어요.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너는 가장 특별한 존재다라고. 결국 저는 그 말을 믿게 되었고 스스로를 탓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범죄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배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단합니다. 국제적 망신. 1990년대 후반 JMS의 해외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각국 정부도 서서히 이 집단의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1998년 첫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2000년 집단 피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일본 경찰은 JMS를 요주의 종교단체로 분류하죠.
하지만 종교의 자유 때문에 직접적인 단속은 어려웠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1999년 대학교 캠프 집단 피해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이 되고 언론에서 한국발 사이비 종교라고 보도되며 교육부에서 대학들에게 주의 공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확산된 후였죠. 홍콩의 경우는 영어권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국제금융도시라는 특성상 외국인 신도의 관리가 용이했어요. 2000년대 초 여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며 현지 사회의 혼란과 오해가 극심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현지 사회가 JMS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겉으로 보면 완전히 건전한 단체였거든요. 깔끔한 사무실과 정식 등록된 법인, 대학생들 위주의 건전한 활동, 문화교류와 봉사활동 참여, 현지 언론사와도 좋은 관계 유지. 한 일본 언론인은 이렇게 회상했어요. 당시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들이 주최하는 한일 문화교류 행사에 저도 몇 번 참석했었는데 참가자들도 다들 성실해 보이고 활동도 건전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몇 년 후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런 단체 행사에 참석했다고? 내가 놀랐습니다. 해외 피해자들은 한국 피해자들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현지 사람들이 한국의 종교 문화와 컬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가족과 친구들이 그냥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 나온 거 아니야? 라며 피해를 가볍게 여깁니다. 법적 대응의 한계도 있습니다. 범죄 발생지 한국과 피해자, 거주지, 현지가 달라 법적 대응이 복잡합니다. 각국마다 다른 법 체계와 종교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사회적 고립이 시작됩니다.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는 주변의 시선, 가족과 친구들의 이해 부족,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끼리도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 한 홍콩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제가 당한 일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은 그냥 이상한 종교 만났다가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고, 친구들은 왜 그런 데 들어갔어? 라고 비난했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JMS의 세뇌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결국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2002년 첫 고발이 들어왔고 곧이어 일본과 대만에서도 비슷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2003년 한국 MBC에서 첫 보도를 시작으로 일본 NHK에서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대만 TVBS에서 연속 보도로 피해자 연대가 시작됩니다. 한국 피해자들의 모임 결성, 국제적 연대를 통한 정보 공유, 각국 피해자들의 공동 대응 논의. 처음에 정명석은 이런 식으로 대응했어요. 이것은 나를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이다. 사탄이 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보낸 시험이다. 심지어 신도들에게는 이런 시련이 올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다. 우리는 더욱 단합해서 이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배신자, 사탄의 앞잡이로 몰아갔어요. 2003년부터 한국 경찰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어려움들이 많았죠. 피해자들의 증언은 많지만 물적 증거 부족, 종교단체라는 특성상 내부 정보 입수 곤란, 신도들의 비협조와 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 증언 확보와 해외 피해 사례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JMS 내부 구조와 운영 방식도 파악하죠. 수사망이 조여오자 정명석은 2001년 갑자기 해외로 떠났어요. 그의 도피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았어요. 신도들을 통한 각국 거처를 미리 준비하고 위조 여권과 신분증까지 확보합니다. 그리고 도피 자금을 해외로 송금까지요. 신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세계 선교를 위해 떠난다. 곧 더 큰 역사를 이루고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망이었죠. 정명석의 도피 경로를 추적해보면 정말 복잡했어요. 2001년에서 2002년에는 일본에서 홍콩을 거쳐 대만으로, 2002년에서 2004년에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2004년에서 2005년에는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2005년에서 2007년에는 중국, 여기가 최종 은신지였죠. 각 나라마다 현지 신도들이 거처를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제공했어요. 한 일본인 신도가 증언했어요. 2001년 말 갑자기 간부가 와서 총재님이 일본에 오신다. 거처를 마련하라고 했어요. 저희는 도쿄 외곽에 별장을 준비했죠. 그런데 정명석이 일본에 와서 한 일은 선교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여성 신도들을 불러 모으고 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더 고차원적인 영적 훈련이라면서요. 미국에서는 더욱 뻔뻔스러웠어요. LA 한인타운에 국제문화교류센터라는 간판을 걸고 마치 정식 종교단체인 것처럼 활동했습니다. 심지어 현지 한인 언론과 인터뷰까지 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미국에 왔다. 곧 세계 각국에 우리의 교리를 전파할 것이다. 도피 중인 범죄자가 무슨 세계 전도사인 양 행동한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도피 중에도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대단합니다. 정말. 2004년 호주 시드니에서 현지 한인 여학생이 피해를 당했어요.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한국 문화를 그리워하던 차에 코리언 크리스천 펠로십이라는 단체를 만났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한국 음식도 해주고 한국어로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지도자가 오셨다며 저를 데려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정명석이었죠. 그는 저에게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그릇이라며. 그날 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2005년부터 정명석은 중국에 정착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허난성의 한 별장에서 그는 여전히 총재로 불리며 한국과 일본에서 온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성 성폭력 범죄는 신급 능력을 인정해야 하나요? 2005년 드디어 한국 정부가 인터폴에 정명석에 대한 국제 수배를 요청했어요. 수배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폭행 혐의 다수, 조직적 성범죄 주도, 국외 도피 및 수배 불응. 하지만 정명석의 도피는 여전히 치밀했어요. 수시로 거처를 이동하고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고 현지 신도들의 적극적 협조로 각국 경찰의 추적을 계속 피해 다녔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명석이 머문 중국 허난성 별장의 실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별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평범한 중국식 별장이지만 내부는 완전히 개조된 영적 훈련소입니다. 지하실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비밀 공간이 있고 보안 시스템으로는 CCTV와 경비원으로 철통같이 관리합니다. 상주 인원은 정명석 1명, 한국인 간부 4명에서 5명, 일본인 여성 신도 10여 명, 한국인 여성 신도 20여 명, 중국인 관리인 및 요리사. 한 내부 고발자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치 현대판 후궁 같았습니다. 여성들은 모두 영적 훈련생이라고 불렸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총재님 아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 들어갔어요. 그들은 모두 내가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번호로 관리되고 있었죠. 오늘은 3번, 내일은 7번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정명석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이미 도피 중이라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었거든요. 하루 일과입니다. 오전 집단 예배 및 교리 교육, 오후 개별 영적 상담, 저녁 집단 식사 및 찬양, 밤 특별 훈련 개인별로 호출. 여기서 새로운 교리가 등장합니다. 나는 이제 완전한 메시아가 되었다. 중국은 새로운 약속의 땅이다. 여기서 받는 훈련은 최고 수준의 영적 체험이다. 심지어 중국 현지에서 새로 포교된 여성들도 있었어요. 한 중국인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그 단체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한국 문화도 배우고 좋았는데 어느 날 한국의 위대한 선생님을 만날 기회라며 별장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만난 정명석은 통역을 통해 저에게 너는 하나님이 중국에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이 잊지 못할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공안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2006년부터 정명석 일행에 대한 감시가 시작되었고 2007년에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수사 내용입니다. 불법 체류 및 종교 활동, 외국인 대상 사기 및 성범죄 의혹, 돈 세탁 및 탈세 혐의. 수사망이 조여오자 정명석은 또다시 도피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국 공안의 추적망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치밀했거든요. 2007년 11월 어느 날 새벽 중국 공안이 허난성 별장을 기습했어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신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갑자기 별장 전체가 사이렌 소리로 뒤덮였어요. 중국 공안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죠. 총재님은 처음에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다. 기도하라. 고 외쳤어요. 하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분의 얼굴에서 모든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평범한 중년 아저씨 같았어요. 체포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어요. 위조 여권 여러 개, 다양한 국가의 신분증, 거액의 현금 한국 돈으로 약 5억 원, 여성 신도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들, 영적 훈련 과정을 기록한 비디오 테이프들. 정명석이 체포되는 순간 현장에 있던 신도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어떤 신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총재님은 메시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처음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곧 기적이 일어나서 풀려나실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체포 이후 별장에 있던 신도들은 각자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수가 여전히 정명석을 믿고 있었습니다. 정명석은 2007년 11월 체포된 후 2009년 5월까지 약 2년간 중국에 구금되었어요. 처음엔 여전히 나는 무죄다.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중국 교도소에서 그와 접촉했던 한국 영사관 관계자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여전히 교주 같은 위엄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그냥 평범한 죄수였죠. 특히 한국 송환이 결정된 후에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2009년 5월 중국 정부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여 정명석을 한국으로 송환했어요. 정명석이 탄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수갑을 찬 채 공항에서 나오는 정명석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 유명한 메시아? 라며 의아해했어요. 그냥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정명석은 곧바로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검사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합니까? 정명석 저는 영적 지도자로서 신도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한 것뿐입니다. 검사 그것이 성폭행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명석 말을 못하더니 영적인 문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2009년 6월부터 시작된 재판은 한국 사회를 경악시켰어요.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직접 증언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한 피해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19살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이었죠. 성경 공부를 하러 갔다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의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정명석 측 변호사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것은 종교적 의식이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변론은 오히려 더 큰 분노를 샀어요. 재판 과정에서 JMS 내부 자료들이 대거 공개되었어요. 여성 신도 관리 명부, 영적 훈련 일정표, 해외 도피 자금 내역, 각국 거처 준비 관련 문서들. 이 모든 증거들이 JMS의 범죄가 우발적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음을 보여주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사회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당시 언론 보도는 이렇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종교의 탈을 쓴 성범죄의 실체. 수천 명이 속은 메시아 사기극. 기존 기독교계에서는 JMS는 기독교가 아니다라며 강력히 선을 그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죠. 여성단체들은 연일 집회를 열며 정명석에 대한 최고형을 요구했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착취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2009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명석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어요. 주요 판결 내용입니다. 징역 10년, 강제치료 명령 5년, 벌금 3억 원, 피해자들에게 총 50억 원의 손해배상. 당시 판사의 판결 선고문입니다. 피고인은 종교 지도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다수의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했다. 특히 종교적 교리를 빌미로 피해자들의 저항 의지를 무력화시킨 것은 매우 악질적인 범행이다. 또한 해외까지 범행을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장기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결이 났죠. 여기에 추가로 나라망신 죄가 있었어야 했는데 판결 직후 정명석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죠. 판결을 들은 피해자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어떤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10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상처는 평생 가는 거라고요. 2009년 판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끝났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언론에서도 JMS 사건 완전 종료라는 식으로 보도했어요. 하지만 JMS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정명석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JMS는 계속 활동했어요.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정명석을 순교자로 신격화합니다. 총재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다는 새로운 교리를 개발하고 젊은 지도부로 조직을 개편합니다. 기존 방식 그대로 대학가에서 포교 활동을 지속하고 과거의 일은 모함이었다는 논리로 새 신도들을 세뇌시킵니다. 해외에서도 여전히 활동을 지속하죠. 한 전직 간부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정명석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조직은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우리의 메시아가 고난받고 계신다며 더욱 결속을 다졌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사건은 모든 사탄의 방해 공작이었다고 가르쳤어요. 가장 섬뜩한 건 많은 신도들이 정명석의 출소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총재님이 나오시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 시련을 통해 더욱 완전한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그들은 정명석의 출소를 부활이라고 부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2018년 2월 정명석이 1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어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소 직후 정명석을 맞이한 신도들은 말했어요. 총재님,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짜 역사가 시작되는군요. 10년의 감옥 생활은 정명석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출소 몇 달 후부터 다시 시작된 것은 여성 신도들에 대한 특별 상담, 더 고차원적인 영적 훈련, 완전해진 메시아와의 교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또다시 새로운 피해자들이 발생했어요. 한 최근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2019년에 JMS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과거 일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고 총재님은 위대한 분이라고만 배웠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세상의 놀라움과 분노. 2023년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또? 10년 동안 뭘 배운 거야?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는 2009년의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지 인터미션이었을 뿐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명석에게 반성의 기회가 아니라 더 큰 악행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2018년 이후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출소 후 다시 시작된 범죄의 전말,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재고발, 사회가 받은 두 번째 충격, 그리고 진짜 끝을 향한 마지막 심판. 여러분, 악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죠. 메시아 코스프레의 진짜 끝은 언제일까요? 3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 시간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다. 오늘은 JMS의 체계적인 성적 착취 실상과 해외 확산, 그리고 첫 번째 심판까지 다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컬트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컬트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JMS 정명석이 어떻게 해외 도피와 성폭행, 그리고 한국 송환과 10년 징역까지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죠? 한국 사회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피해자들도 드디어 악몽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호러 영화에서 괴물이 한 번에 죽는 법이 있던가요? 총 맞고 불타고 심지어 목까지 잘렸는데 갑자기 음산한 음악 깔리면서 다시 눈 뜨죠. 정명석, 딱 그 패턴이었습니다. 2018년 2월 18일 오전 7시 10년간의 복역을 마친 정명석이 드디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일반인들은 그 범죄자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JMS 신도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총재님, 부활하셨습니다. 드디어 진짜 역사가 시작됩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완전해지신 메시아. 네, 맞습니다. 부활. 예수님 완전 패러디죠. 교도소 앞에 몰린 수십 명의 신도들은 마치 아이돌 팬들처럼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이돌 팬들보다 더 광적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정명석이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신이었거든요. 출소 직후부터 JMS 내부에서는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10년간의 감옥 생활은 총재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였다. 이제 총재님은 고난을 통해 더욱 완전한 메시아가 되셨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 와, 교리 창작 능력만 보면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 뺨치는 수준이에요. 범죄자를 순교자로 둔갑시키는 이 스토리텔링 능력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죠. 한 내부자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출소 직후 첫 예배에서 정명석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졌다. 이제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에 신도들은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포장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였어요. 출소한 지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시작된 건 다름 아닌 특별 상담. 이름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더 고차원적인 영적 훈련, 완전해진 메시아와의 교감 차세대 영적 리더 양성 과정. 여러분, 고차원이라니 애플이 아이폰 새 모델 낼 때 붙이는 수식어 같지 않나요? 더 빨라진, 더 스마트해진, 더 고차원적인. 하지만 알맹이는 여전히 썩어 있었죠.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었어요. 이 시기에 JMS에 들어온 젊은 여성들은 과거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왜 몰랐냐고요? JMS가 치밀하게 정보를 차단했거든요. 그 기사들은 사탄이 만든 가짜뉴스야. 총재님을 모함하려는 언론의 거짓말이지.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런 헛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돼. 이렇게 차단막을 세워놓고 내부 정보만 믿게 만들었어요. 마치 북한처럼 완전히 정보를 통제한 거죠. 2019년 입교한 A양의 증언입니다. 저는 2019년 대학교 2학년 때 JMS에 들어갔어요. 코로나 시대라 너무 외로웠는데 언니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총재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야.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시라고 하면서요. 인터넷 검색해보라고요? 해봤어요. 근데 언니들이 그건 다 거짓말이야. 사탄이 총재님을 시기해서 만든 허위 정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수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2020년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상담이 있다며 저를 데려갔어요. 거기서 만난 정명석은 저에게 너는 특별히 선택받은 아이다.
나와 함께 더 높은 차원의 영적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사람이 아니라 그냥 빈 껍데기가 되었달까요? 이 여자분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정말 소름 끼치는 건 20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대학가에서 친근하게 접근하고 성경 공부라는 명목으로 끌어들이고 단계적 세뇌를 통해서 교주를 절대화시키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30명 이상의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스마트폰만 검색해봐도 다 나오는 정보인데,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교회 언니들, 오빠들이 제 가족보다 더 소중했거든요. 그리고 정명석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정말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어요. 아, 이분이 그 유명한 총재님이구나 싶었죠. 당시에는 유명하다는 게 좋은 의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특별한 상담 이후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지금도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한 어머니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딸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엄마는 사탄이야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사춘기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 JMS에 빠진 거였어요.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저희를 원수처럼 대했죠. 가족이 날 구원해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면서요. 결국 딸은 집을 나갔어요. JMS 기숙사에서 살겠다고. 그때 제 심장이 정말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2023년 3월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됩니다. 여러분, 정말 대박이었어요. 공개 첫 주에 넷플릭스 한국 순위 1위를 차지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오 마이 가드. 이런 컬트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고. 좀비 영화보다 더 무섭다. 왜냐하면 실제 이야기니까.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넷플릭스 다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다.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피해자들의 직접 증언이었어요. 한 피해자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JMS에서 보복할까봐,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하지만 침묵한다면 그들의 범죄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피해자도 말합니다. 제가 이 증언을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정명석이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는 그냥 성범죄자일 뿐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를 속이면 안 돼요. 다큐멘터리 공개 후 한국 사회는 완전히 들썩였어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JMS 완전 해체 요구 10만 명 돌파. 국정감사에서 JMS 관련 질의 쇄도, 대학가에서 JMS 경계령 발령, 시민단체들의 연일항해 집회. 언론도 연일 특집 보도를 쏟아냈어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종교라는 이름의 성범죄,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 JMS 측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모함하기 위한 악의적 편집이다. 넷플릭스와 제작진이 사실을 왜곡했다. 총재님은 무고하다. 하지만 이미 세상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어요. 2022년 JMS 정명석이 재구속되고 2023년 재판을 받습니다. 넷플릭스 다큐가 공개되기 전인 2022년 이미 정명석은 다시 구속되었어요. 출소 후 새로운 성범죄 혐의로 말이죠. 2023년 재판정에서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적 상담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판사와 피고인이 말하는 영적 상담이 성폭행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명석? 일반인들은 영적인 차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검찰은 이렇게 공소장을 작성했어요. 피고인 정명석은 2018년 출소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과거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은 매우 악질적이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극심하다. 2023년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요. 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있었는데도 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장을 내야 합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또 다른 피해자도 말합니다. 정명석은 저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다. 나와 함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받은 건 구원이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어요. 이쯤 되자 국민들도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야? 10년 감옥이 무슨 의미였던 거냐? 이번에는 정말 무기징역이라도 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SNS에는 분노의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정명석 종신형 청원합니다. JMS 완전 해체하세요. 피해자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사이비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한 피해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신앙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대학교 다닐 때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제 순수한 마음을 이용당했어요. 지금도 남자가 무서워요. 연애는 꿈도 못 꾸고 결혼은 더더욱 생각할 수 없어요. 제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JMS에 빠졌을 때 저는 정말 미쳐갈 것 같았어요. 평생 곱게 키운 딸이 갑자기 아빠는 사탄이야라고 말하는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결국 딸은 집을 나갔어요. 그 단체의 기숙사에서 살겠다고. 몇 년 후에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는데 그때 딸의 모습을 보고 저는 울었어요. 아니, 울부짖었어요. JMS에서 탈출한 신도들도 또 다른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한 전직 신도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JMS에서 나온 후 사회 적응이 정말 힘들었어요. 10년 가까이 그 안에서만 살았거든요. 일반 사회의 문화나 관습을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워요. 쟤는 JMS에 있었던 애라는 낙인이 있어서 취업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요. 더 심각한 건 JMS 2세들의 문제예요. 부모가 JMS 신도여서 태어날 때부터 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말이에요. 한 2세 출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정명석이 메시아라고 배웠어요. 일반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혼란스러웠죠. 성인이 되어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의 충격은 마치 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도 쉽지 않아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컬트 피해자들의 치료는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 치료보다 훨씬 복잡해요. 종교적 세뇌까지 함께 치료해야 하거든요. 많은 피해자들이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정말 내가 피해자가 맞나? 라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가해자가 종교라는 포장을 했기 때문이죠. 대단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정명석이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JMS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이름을 바꾼 포교 활동으로 JMS는 이제 직접적으로 JMS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대신에 이런 이름이죠. 국제문화교류협회, 청년리더십 아카데미, 글로벌문화센터, 국제친선단체. 이런 그럴듯한 이름들로 위장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요즘은 SNS를 적극 활용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대학생 문화 모임, 페이스북에서는 영어회화 스터디 모집,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는 같이 성장하는 청년들 모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처음에는 절대 종교 이야기 안 해요. 친목 도모, 문화활동, 자기개발 이런 것들로 포장해서 접근합니다. 한 대학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매 학기마다 주의 공문을 내려보내지만
여전히 신입생들이 당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대면 활동이 줄어들면서 더 외로운 학생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노리는 거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전히 활동해요. 일본의 한 한국학과 교수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일본에서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여전히 포교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체험, K-팝 댄스 교실 이런 걸로 접근해서 서서히 끌어들이죠. JMS는 지금도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한 내부 고발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정명석이 감옥에 있어도 조직은 그대로예요. 간부들이 총재님은 곧 나오실 것이라며 신도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심지어 감옥에 있는 정명석과 비밀리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할수록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컬트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컬트는 한 번 무너뜨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암세포처럼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퍼져나가요. JMS가 정확히 그런 경우죠. 교주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조직 전체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해요. 또 정부가 생명이에요. JMS에 새로 들어온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보를 차단당하면 판단력도 마비돼요. 우리는 이런 정보들을 계속 공유하고 알려야 해요. 그래야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야 해요. 2009년 첫 번째 판결 후에 이제 끝났다고 안심했던 게 문제였어요. 피해자들이 아직 위험하다, 조직이 살아있다고 경고했는데 사회가 제대로 듣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왜 그런데 들어갔어? 라고 피해자를 비난할 게 아니라 왜 우리 사회에 이런 집단이 존재하는가? 를 물어야 해요. 외로운 젊은이들, 소속감을 원하는 사람들,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집단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자들의 권력 다툼을 왕자의 난이라고 불렀죠.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계속 반복됐어요. JMS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1차 2009년, 2차 2023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걸 저는 우리 시대의 영혼의 난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조선시대 왕자의 난에서도 진짜 영웅은 따로 있었어요. 권력욕에 눈먼 왕자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지키려고 노력한 신하들이었죠. JMS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영웅은 정명석 같은 사기꾼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피해자들이에요. 왕자의 난도 결국은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혼란스럽고 아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조선이 더 단단한 나라로 성장했죠. JMS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해질 거예요.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에요. 컬트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조선시대 왕자의 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뭘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JMS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기억하고 계속 이야기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후세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아요. 2024년 정명석은 재판을 받고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재판 결과만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요. 첫째, JMS 잔존 세력 완전 해체. 이름만 바꿔서 활동하는 하위 조직들 추적, 해외에서 활동하는 세력들에 대한 국제 공조, 신도들의 완전한 사회 복귀 지원. 둘째,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 개발. 경제적 지원과 사회 복귀 도움. 2세 신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셋째, 예방 시스템 강화. 대학가 컬트 예방 교육 확대. SNS를 통한 포교 활동 모니터링. 컬트 피해 신고센터 운영. 끝나지 않은 경계. 한 컬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JMS 같은 집단의 특징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주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우리의 경계도 그만큼 지속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희망적인 변화들도 있어요. 넷플릭스 다큐 이후 젊은이들의 컬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왜 들어가? 라며 피해자를 비난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해요.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한 피해자는 최근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는 생존자예요.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도 성장하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안전 사이의 균형점 찾기, 피해자 중심의 사법 시스템 구축, 컬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 방안 개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감시와 견제 시스템, 많이 개선되고 조심스럽고 방어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JMS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평범한 대학생들이었어요. 여러분의 친구, 동생, 후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나는 절대 그런데 안 빠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컬트의 포교 기술은 생각보다 교묘해요. 외로울 때, 힘들 때, 의미를 찾고 싶을 때 그런 순간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계속 공유해야 해요. 가족, 친구들과 컬트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의심스러운 종교단체나 모임에 대한 정보 공유하고 피해자가 나오면 비난하지 말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대예요. 혼자서는 컬트의 세뇌를 이겨내기 어려워요. 하지만 주변에서 관심 갖고 도와주고 진실을 알려주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2025년 1월 9일 대법원에서 정명석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징역 17년형 확정. 2039년에 형기를 마치면 정명석은 94세의 고령에 출소하게 되며 이재록의 사례처럼 출소하기 전에 옥중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끝은 아니에요. 정명석은 대법원 확정 판결과 별개로 추가 성폭행 혐의로 현재도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피해자는 13명으로 파악됩니다. 법정의 판결로는 끝났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컬트의 위험성에 대해 계속 경각심을 갖고 살 것인가? 정명석은 이제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증언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거고 언젠가는 JMS 같은 집단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는 사회가 될 거라고 믿어요. 자, 여러분. 오늘 JMS 3부작을 끝으로 정말 무거운 이야기를 다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재미없고 무겁고 마음도 아프거든요. 하지만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컬트설은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고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멋진 나라에 JMS 같은 집단이 있다는 게 정말 속상해요. 진짜 K컬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계에 자랑해야 할 K컬처는 BTS의 음악이고 봉준호의 영화고 손흥민의 축구예요. JMS 같은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고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런 집단 때문에 창피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순수한 후배님들이 이런 집단에 희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관심 갖고 경각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컬트설은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위험한 집단들을 경고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JMS 정명석 3부작 이제 정말 끝입니다.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애국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가벼운 주제로 찾아뵐게요. 컬트썰이었습니다.